자, 설명드리고 한 2분 더 드릴게요. 자, 일로 가보세요. 비하 이런 의도 전혀 없고요. 관찰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한 4년 전쯤인가요? 대치동 이제 단과로 출강을 시작했을 때 많은 실장님과 원장님들이 자꾸 얘기하지 말래요. 없어 보인다고. 없어 보일 때 뭐가 있을까 싶어. 제가 고1 때 이제 공부를 좀 잘하는 고등학교이긴 했는데 프로게임 한다고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뒤에서 5등 했어요. 38명 중에 34등. 그리고 2년 뒤 구평에서 그때는 이제 전국 중수가 나왔어요. 20년 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이제 거의 뭐 이제 그 세포 수준으로 존재했던, 여러분이 이제 분자 수준으로 존재했던 그 시절에 이제 그때 전국 70등까지 성적이 올랐습니다. 근데 야, 2년 만에 누가 그렇게 올려? 나 오히려 그게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부터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뭐 자꾸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일단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요. 이제 대치동에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외로 공부를 잘했던 부모님들은 의외가 아니지, 당연하지만 내 얘기를 정말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게 아니었던 분들은 힘들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건 팩트야. 그냥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전자 궤도랑도 비슷하거든. 우리가 사고를 한다는 거, 생각을 한다는 건 잘 생각해 보세요. 연속적이냐 불연속적이냐, 저는 불연속적인 측면이 훨씬 강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수험 생활을 길게 하면서 여러 단계들이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 전자의 궤도에서 이런 궤도들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궤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전자가 일정 역치 이상의 에너지를 받지 않으면 절대 안 넘어가잖아요. 그 얘기야. 퀀텀 점프예요. 이게 지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언제 왔었냐면 고1, 고3 사이에 한 번 왔고요. 그리고 언제 왔지? 그리고 일단 지금 왔고요. 언제 한 번 왔어, 중간에. 3번 정도 왔거든. 이때 왔다, 이때. 군대 전역하고 왔어요. 군대 전역하고 이때 메가스터디 다녔어, 제가. M사 다녔을 때 이때 왔어요. 그리고 지금 와요. 제가 3번이 와보니까 드디어 알겠는 거야. 이 지적인 성장과 변화의 결정적인 이유. 동시에 왜 올해 학생들이 자꾸 안 된다는 인상을 주는지. 공통점이 뭐냐면요. 저는 매일 최소 14시간에서 16시간 이상을 온전히 다 때려 박았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강남에 집은 뒤지기 비싼데, 오래된 데가 많아. 오래된 집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녹물이 나와요, 녹물. 녹물 뒤지게 나와, 지금. 그래가지고, 다이소 가가지고, 이제, 녹물 필터를 사려고, 이제, 가면, 그 다이소에 별의별 걸 다 팔잖아. 야구공이 딱 있는 거야. 그럼 딱 6평 지문 생각나요.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수강생들이 뭔 소리지 싶은 거야. 야, 내가 수능 치니? 혹시? 6평에 야구공 안 떠오릅니까, 여러분? 야구공 그림자. 또 이러면 좀 곤란한데. 곤란해요. 6평 야구 그림자. 또, 가보면은 사과 모형이 있어. 인식론. 바나나 모형이 있어. 이거 그 6평 지문 바나나, 그거. 이게 진짜 이거 지금 거의 병 걸렸구나. 내가 어떤 수준이냐면, 자다가, 좀 약간 억울할 때가 뭐냐면요. 교재 한 권을 다 써놓고, 잤더니, 아침 9시야. 깼어. 야, 씨발, 이거 꿈이야? 아니면 진짜 쓴 거야? 꿈이었던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일 때. 그러니까 꿈조차도 교재 쓰고 있고요. 꿈조차도 교재 쓰고 있고, 다이소 가서도 수능 지문 생각하고 있고, 거의 그 정도. 근데 왜 그렇게 되겠어요? 그냥 이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즉 무슨 얘기야? 역치 이상의 에너지를 쏟아야지 거기서 궤도가 바뀌고 차원이 다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학생들 중에 왜 자꾸 이게 변화가 없지? 여러분 환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방학 때 제발 방에서 집에서 공부할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최소한 관리형 독서실, 프리미엄 독서실 뭐든 좋으니까 무조건 가야 돼. 왜? 여러분 집에 솔직히 해요? 16시간 해? 절대 안 하지. 공부 좀 하다가 물 먹고 와야지. 물 먹으러 갔더니 강아지가 쫄래쫄래 따라 나와. 그럼 예쁘다고 한번 귀여워해주고 30분 놀다 보면은 그러고 있잖아 맨날. 공부 잘하면 엄마가 야 간식 먹어. 나 공부할 거야. 다 먹는다. 그럼 좀만 기다려. 이러고 먹고 오고 이제. 뭐 치킨. 야 오늘 치킨 먹을 건데. 말도 안 돼 진짜. 막 공부하다 보면 또 택배 와. 막 택배. 띵동띵동 해가지고 나가면 또 택배. 공부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가끔씩 이제 바쁘면 야 빨래 넣으러. 아니 공부해야지. 여러분 온전히 여기다 쏟지 않으면 온전히 집중하지 않으면 박살 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모쏠이라서 여러분한테 연애 하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경이 집중력이 분산이 되면 당연히 좋을 게 없어요. 제발. 그러니까 물론 이거 있어. 정말 내가 좋은 사람과 만나서 뭐 사귀어서 혹은 친구가 좋은 사람이어서 공부에 도움이 된다. 야 근데 봐봐. 항상 인생은 정규분포예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아예 이 확률을 제거하는 게 제일 좋아. 있음으로 해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으면 없는 게 나아. 왜? 일단 안 좋을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꾸 확률을 만들지 마. 단순화시켜야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역치 못 넘기면 답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매일 14시간에서 16시간 공부만 하세요. 간단하게 그냥 공부만 하세요. 공부만. 선생님 밥은 안 먹나요? 밥 먹으면서 공부 왜 못하냐? 인강 틀어놓고 공부해. 그러면서 밥 먹어. 버스 타면서 공부 못하냐고? 왜 못해? 단어 외우면 되지.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찍을 거예요. 1분짜리 해가지고 개념을 싹 한번 다 찍어줄 거예요. 배경지도 싹 한번 다 찍어줄 거예요. 그것만 보고 있어도 뭐 그냥 정리되겠지. 단어도 그런 거 많더만. 이 얘기를 왜 했냐?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는 그거야. 선생님 하는 얘기는 너무나 맞대. 논리적으로 맞대. 근데 서울대 간 애들은 뭐예요? 선생님 한 얘기는 맞대. 근데 의대 간 애들은 뭐예요? 여러분, 제 수업은 기본적으로 평균이 상위 100분이 99야. 평균이 1등급이에요. 국민 평균 5등급 수준에 대치동 평균 3등급 수준의 공부 방법으로 자꾸 그걸로 보려고 하지 마. 전자궤도가 여기쯤 있는 걸로 자꾸 얘기하지 마요. 우리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제발 당부 말씀드리는데 왜 들어보지 못한 얘기냐면 생각을 해봐. 요즘 서울대 상위 0.2%도 못 가. 문 닫고 들어간 애들이 상위 0.8%, 0.18%, 0.175% 막 이래요. 그럼 1000명 중에 2명이 갈까 말까야. 근데 그게 평균이 아니라 문 닫고 들어가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나는 서울대에서도 되게 난 놈이야. 물론 늦게 들어갔다 그러면 할 말은 없어. 근데 서울대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야, 사실은. 그러면 내 수업의 기본은 뭐냐면 여러분의 가능성이 보여. 평균이 1등급이 평균이 100분이 99, 98이라니까요. 여러분의 평균이. 그리고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사고의 차이야. 사고의 차이예요, 정말로.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어 봐. 영어를 쓰겠죠?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어 쓰고 있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면요. 그냥 바뀌어 있어요. 전자 궤도가 바뀌어 있듯이. 그런데 자꾸 나한테 익숙한 궤도에 머무르는 거야, 사람이. 왜? 다른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국민평균 5등급이고 대치동 평균 3등급이에요. 그럴 거야, 자꾸.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확률 50%짜리 게임을 할 거냐? 국민평균 5등급 확률 0.2%짜리 게임을 할 거냐? 되게 간단한 문제라고요, 지금. 대치동의 80%가 재수를 해요. 왜 그러고 있는지 이해는 돼. 왜? 이 얘기를 누가 안 해줬으니까. 그리고 장사를, 장사하려면 여기서 해야지. 장사하려면 여기서 해야지. 난 여기 지금 하고 있잖아. 장사가 되겠니? 장사가 안 되니까 홍보도 안 되고 홍보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보질 못하니까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지? 자꾸 이러더라고. 근데 여러분도 그러고 있어요. 왜 내가 수업 시간, 아까운 시간 쪽에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건 여러분이 지탱을 해야 될 무게예요. 내가 갑자기 뭐 100억 뭐 대출 받아가지고 막 비행기 막 광고 막 공항에 광고 다 때릴 순 없잖아. 나도 하고 싶어. 막 저기 코엑스에 내 얼굴 딱 박혀가지고 국어는 배너 뭐 이제를 하고 싶어 나도. 막 3대장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의자 안 잡고 나도 하고 싶어. 한 3년 뒤쯤 나도 그렇게 제발 해보고 싶어요. 근데 어쩌겠어 지금은. 개쩔인데 진짜. 코로나 때문에 일타 강사 구도 변화도 없어. 그냥 뭐 할 수가 없어. 옛날에는 보통 3년 정도 지나 한 명 정도는 성장을 하거든. 그게 원래 나였어야 되는데 운도 지지리도 없지. 코로나 때문에 그냥 현장 강의가 없어졌어. 그냥 수업을 안 해. 학원을 그냥 문 닫아. 개강 안 하나요? 아, 코로나 때문에 학원을 문 닫아야 됩니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름방학 때 뭐 좀 해보나 했더니 갑자기 4단계야 또. 진짜 심각하네요. 어쨌든 여러분이 버티셔야 돼요. 왜? 여러분 주변에 999명은 저와 같은 얘기를 못 해줄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니까. 근데 999명이 맞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가세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시고 그렇게 사시면 돼요. 비하하는 거 아니고 판단은 여러분 몫이니까. 제가 여러분 인생까지 다 100%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다만 저는 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다른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매몰 비용이 큰 학생들일수록 많이 한 학생들일수록 뭔가 이 느낌을 자꾸 잡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잔소리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방학 때 제발 한 16시간씩 공부 좀 하자고. 뒤질 듯이 하자고 제발. 역치 못 넘기면 답 없어요. 자, 지문인데 제가 왜 표를 처리해드렸냐면 첫 번째는 이거야. 예술 지문이 아예 자체를 감췄다가 다시 출제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가나 상업 텍스트로 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량이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야. 평가원에서는 다루고 싶어. 아, 이렇게 내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여기다 자꾸 엮여서 내요. 두 번째, 동양 고전을 갖다 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걸 단독 지문으로 내면은 일단 동양 고전 자체 그 어조가요. 문학과 비문학의 경계에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그랬어. 원래 과거 시험 자체도 서양식의 비문학 정보 구조라기보다는 되게 문학적인 현학적인 스타일로 뭔가를 잘 쓰는 걸 능력이 좋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가 평론가들 보면은 막 되게 예쁘게 쓰지만 어렵게 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내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거의 일치 문제로 풀려요. 그러다 보니까 14학년도도 그랬고요. 05학년도도 그랬어요. 우리 고전을 갖다 내. 비문학 스타일에. 근데 이게 문학적인 성격이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일치 문제를 애들이 풀어버리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난이도 결국 떨어져서 변별이 안 돼버리는 거야. 애들이 좀만 익숙해지면. 그래서 얘도 상호텍스형 가나형에 지금 묶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텍스형 가나형으로 묶어서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은 두 가지야. 예술지문 아니면 동양 고전이에요. 그거 염두하고 가시고. 그래서 예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용 형식을 초점을 뒀는데 제가 이게 눈에 안 띄는 색을 써가지고 여러분한테 눈에 안 보이나 봐. 지금 요즘 평가를 엄청 강조했던 초점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자, 잠깐 개념 수업 좀 잠깐 할게. 혹시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알고 있는 거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시의 소통 구조 혹은 문학의 소통 구조라고 하면 자, 작품 텍스트가 있고 시인이 표현했다 표현론이라고 하는 거죠. 현실을 모방했다 모방론, 반영했다 반영론이라고 하는 거죠. 독자가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또는 효용 있게 한다 효용론이라고 하는 거죠. 작품만 놓고 보면 절대론이라고 하죠. 이 유통 과정까지 보면 유통론이라고 하죠. 이런 어떤 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봐, 이런 관점들은 평가원에서 맞는 것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문학 비평들에서 온 거야. 그럼 뭐냐? 어떤 시인이 야, 내 시가 수능에 나왔는데 씨발 나도 풀겠더라. 저는 그건 이제 혼자 그냥 그 술자리에 살 얘기라고 봐. 그걸 언론 인터뷰를 하시면은 그럼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작품을 해석할 때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달리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상황 맥락에 따라 달리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어떤 작품이든 예술 작품이든 그걸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철학 영역에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이라는 학문에서 다뤄요. 그게 미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문은 미학, 예술을 다루는 철학이야 라고 정리를 해준 거예요. 첫 번째부터. 자, 두 번째. 그러면 이게 12년 동안 국어 수업을 들은 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시험일 때 어떻게 나와야 되겠냐는 거예요. 아, 당연히 교육과정 베이스지. 국가교육과정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국어 시험의 성격은 어떻게 돼 있는 거냐? 원래대로라면 이게 맞죠. 이게 다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국어 시험의 성격은 어디쯤에 있냐? 여기에 있어. 여기. 그리고 그 괴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아까도 얘기했죠. 국어 만점자 평균 200명, 수학 만점자 평균 2,500명, 영어 만점자 5만 명.
안 보입니까? 그냥 20배야 20배 그냥. 그만큼 어려운 시험이 된 이유가 뭐겠냐면 스탠다드에서 벌어져 있기 때문인 거야. 다시. 그러면 결국에는 평가원을 생각하는 게 뭔지를 계속 들여다봐야 보이는 거고, 이 사고는 이 사고대로 불안하면 가져가세요. 하지만 아예 그냥 뭔지도 모르겠어라고 해버리고 여기만 몰입해버리는 게 훨씬 빠르게 변하는 방법이고, 이 수업은 그 수업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평가원에서 기존의 관점은 뭐였냐면 예술은 내용 위주로 보겠다는데, 작년부터 주체를 되게 강조해서 내요. 자, 그럼 봐봐. 감상 주체에 되게 강조가 되는 관점일 수도 있고, 또는 이 텍스트에 표현된 내용이나 형식이 어떤 주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다르게 볼 수 있다가 돼버리니까 누구의 감정이냐가 중요해지는 거야. 무슨 얘기냐? 시는 당연히 시인의 감정을 표현한 거지만 그 시인이 살아서 내 옆에서 얘기하는 게 아닌데 독자가 그걸 어떻게 100% 알아요? 그럼 독자 입장에서 보면 또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하나 더 잘 들어. 비평가 입장에서 보면 또 달라지겠죠. 왜? 독자와 비평가는 달라,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이 지문은 자꾸 그런 잡음이 아직도 들리니까 평가원에서 못 받고 가자 라고 딱 하나의 선언한 지문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야, 우리 예술 지문은, 우리 문학 지문은 이런 베이스야. 선언하고 갈게. 이런 느낌인 거예요. 문제는 얘기하면 뭐예요? 못 알아먹는데. 얘기하면 뭐예요? 못 알아먹는데. 못 알아먹어요. 다행히 우리는 근접할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되셨죠? 어떤 느낌인지? 자, 그럼 봐. 그래서 정보가랑이 터졌고 표를 그려주시는 게 제일 깔끔해요. 1단락부터 처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론 얘기를 합니다. 모방론은 뭐라고 하냐면 재현, 모방이 예술이다. 야, 근데 너희는 그런 감정이나 내용은 없어? 정보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있는 듯이 판단해야 되는 선지가 생기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렇게 지문에 없는 정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내용으로 판단이 안 되면 구조로 판단하라니까. 그러면 얘랑 역접을 지어놨잖아요. 그럼 역접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모방론은 형식만 갖추면 예술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얘와 반대되는, 얘와 상반되는, 얘와 역접되는 내용을 예술이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야. 좀 이따 구조 잡을게. 왜 이게 하는지도 들어가.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모방론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낭만주의가 대두됐는데, 그럼 낭만주의를 지탱할 이론이 필요했고 그 대표적인 두 개가 표현론과 형식론이라는 거야. 어려운 것도 아니야. 형식론? 형식을 강조하겠지. 표현론? 작가의 생각, 작가의 표현을 강조하겠지. 그러니까 작가의 생각, 표현을 강조하니까 예술가의 감정 감각이 중요하다. 콜링우드. 형식론. 형식이 중요하고 예술의 고유 형식에서 감정 감각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갑자기 병기를 딱 갖다 놓고 예술이야. 이 짓을 하는 거야. 야, 이거 신박하네. 이거 예술을 어떻게 정의해야 돼? 라고 하면서 예술의 본질을 규정하는 학문인, 철학, 한 분과인 미학에서 야, 예술은 정의가 불가한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입장도 생기기 시작했고, 아니야, 절차와 관리를 따라서 어떤 제도권에서 인정하면 예술이야 라고 주장하는 디키 같은 사람도 생겨났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하나 더. 이 사이비 명제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수학 시간. 명제는 참 거짓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예술 명제는 참 거짓이 명확히 되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명제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명제가 아니니까 사이비, 가짜 명제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즉, 예술의 명제는 가짜 명제가 참 거짓 자체를 못 따지니까 예술은 정의도 못해 라고 주장하는 게 웨이츠 이론이야. 그래서 가는 끝났어요. 그럼 나는 뭐냐?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이리로 와요. 첫 번째 맥락주의, 형식주의, 인상주의. 자, 그럼 맥락주의는 뭐냐? 맥락을 중시하는 거야. 어떤 맥락들? 아주 많은 맥락 중에 크게 네 가지를 제가 구조를 잡았어요. 문화적 맥락, 사회적 맥락, 역사적 맥락, 작가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작품을 감상해야 돼. 결국 뭐냐? 내용적인 측면이죠. 자, 예를 들면 공산주의랑 자본주의랑 싸우다 한 100년 전이야.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6.25 이후야. 그럼 전후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가가 불우했어. 작가 맥락으로 봐야 돼. 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작품을 그 자체로 놓고 보질 않고 자꾸 외부적인 요소만 보잖아. 즉, 여기다 제가 그려드렸던 시의 소통 구조에서 너무 절대론을 경시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비판을 받겠죠. 그러니까 야, 작품에 좀 집중 좀 하자. 그리고 형식에 좀 집중 좀 하자. 너희는 내용만 집중했으니까. 구조를 잡으면서 형식주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식주의에 집중하는 측면.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봤더니 야, 그런 거 다 모르겠고 비평가의 자유의지가 중요해. 비평가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어. 라고 정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내용 구조를 보면은 두 개가 되게 유사해요. 자, PS로 가고 있죠. 동시에 내용 형식으로 쪼개가지고 자, 형식을 강조하는 관점, 내용을 강조하는 관점. 내용을 강조하는 관점, 형식을 강조하는 관점. 내용 형식과 상관없이 예술에 대한 정의. 여기도. 형식을 강조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관점, 형식을 강조하는 관점, 그런 거 상관없이 예술에 대한 정의. 구조가 딱 보이죠. 이게 잡혔어야 돼. 오케이? 자, 필기 시간 각 지문당, 각 장면당 1분씩 드릴게요. 자, 그리고 가나 상호 특성 지문은 이렇게 예술 지문 또는 동양 고전 비문학 성격의 지문들이 출제될 수 있고 내용이 터지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구조 처리를 잡아주세요. 1분 1분. 더 집중적으로 구조 처리를 못 해내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걸 이미 우리 계속 겪고 있고. 그래서 정보량이 터지면 터질수록 구조 처리를 하면서 가치 판단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서 처리해야 되는 정보는 뭐지? 나는 초점을 두고 정보 처리해 가시길 바라고. 자, 이쪽으로 옵시다, 이제. 자, 지금 같이 한번 뚫어볼게요. 구조 처리를 좀 더 여유있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자, 보세요. 미학은, 주어는, 엄밀하게 얘기할게요. A는 알파와 미적 경험, 베타에 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해 논의하는 철학의 한 분과다. 자, 여기 지금 전개 방식은 정의 방식인데요. 정의는 어떤 형태를 다뤄야 되냐면 이거야. 전체 집합 U 안에 A라는 집합도 있고 B라는 집합도 있고 C라는 집합도 있고 이런 집합들이 있을 때 자, U 안에 A라는 집합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해주면 이게 A에 대한 정의가 돼요. 다시 미학이 뭐냐? 예술과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해 논의하는 상위 개념인 철학의 하위 개념 하나의 분과로서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정의의 방식이야. 오케이? 자, 제가 평소에 이렇게 수업하지 않는데 이렇게 수업하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의 특성상 기초 개념 강의를 해줘야 되고 이제 오늘은 방학 들어가기 전 마지막 수업이라서 약간 방학 들어가면 이런 수업은 따로 뺄 거예요. 아시겠죠? 좀 더 난이도 있게 가는 정규반이 하나가 생길 거고 이런 기초까지 같이 하는 반이 생길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수강생의 절반 정도는 병행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30%는 정규반만 듣는 게 좋고 20%는 기초만 하는 것도 좋아요. 그 분류가 좀 판단 힘든 학생은 저랑 상의하시면 되고 모르겠으면 둘 다 들으시면 돼요. 자, 다시. 미학은 예술과 미적 경험에 대한 이론에 관한 논의하는 철학의 한 분야다. 자, 정의로 시작했어. 그 얘기는 당연히 도입이에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자, 미학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 보이시죠? 지금 주제 세팅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죠. 이것들 중에 하나 포괄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가요. 왜? 주제는 어때야 되니까? 적절한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적절한 구체성을 가지면서 주제 세팅을 하죠. 예술을 정의할게. 자, 예술을 어떻게 정의할래?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벌써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나와요. 크게 써주시고. 모방론이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자연에 대한 모방이다? 내용, 형식 둘 다 모방인가? 근데 봐봐. 모방이라는 건 내용적인 측면일까요? 형식적인 측면일까요? 아무래도 기법 아니겠니? 왜? 여기서 여러분이 항상 기출력거라 그랬었죠. 이거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 하이퍼 리얼리즘 떠올라야 돼요. 자, 하이퍼 리얼리즘의 문제 기억날 텐데 지문의 헨슨, 보기의 쿠넬리스 코스스, 얘는 실물 주형 기법을 썼죠. 얘는 아예 실물 자체를 갖다 놓는 방법을 썼죠. 그래서 쿠넬리스가 코스스한테 야, 실물 갖다 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문항이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이 문항이 22번하고 똑같아요. 자, 무슨 얘기인지 39페이지 22번하고요. 이번 풀었죠? 하이퍼 리얼리즘. 자, 22페이지 하이퍼 리얼리즘 18번 보세요. 똑같죠? 문제가. 22번에 1번 선지 모방론자가 뒤샹에게, 18번은 헨슨이 쿠넬리스에게, 2번 선지는 낭만주의 예술가가 모방론자에게, 2번 선지는 헨슨이 코스스에게. 보입니까? 똑같은 문제야 그냥. 아시겠어요? 이 유형이 100% 떠오르진 않더라도 뭔가 그런 느낌에서 얘네 형식 얘기하는 건가? 나중에 그리고 문제 풀 때 이거 되게 결정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일단 정리해 두시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재현이 중요하대. 재현이 중요하대. 몇 번 얘기해?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했어. 근데 봐봐. 하이퍼리얼리즘 같은 얘기인 거네. 왜? 하이퍼리얼리즘은 왜곡을 중시했어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 그쵸?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얘는 되게 정밀묘사 이런 걸 중시하는 관점인가? 형식적인 관점인가? 왜? 재현이라는 건 형식적인 측면이잖아요. 자, 그래 놓고 나서 보세요. 한편 그러나, 자 봐봐. 그러나니까 앞쪽 내용과 뒤쪽 내용은 지금 반대되는 거야. 자, 그럼 뭘 중시하는지 보세요. 예술가의 독창적인 감정 표현을 중시한다? 이건 내용이잖아. 그러네. 벌써 구조가 보인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식을 강조한 입장이고 낭만주의는 그러나 역적 내용을 중시하는 관점인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표현 기법도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얘는 모방이라는, 얘는 재현이라는, 얘는 재현이라는 기법을 쓴다면 얘는 왜곡된 표현도 허용하는, 뭔가 그러니까 정보 가치가 주되다는 느낌보다는 좀 더 아래로 가는 느낌. 그러니까 얘는 내용을 좀 더 강조하는 형식인데, 다시 형식적 측면이 왜곡이냐 재현이냐 차이가 있다는 거죠. 더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뭐냐? 얘는 재현을 해라, 모방을 해라라고 했으면 얘는 왜곡을 시키는 게 핵심인 거야. 얘도 역접이지만 얘는 좀 더 내용에 초점을 두고 얘는 형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측면도 역접인 거예요. 이렇게 구조 빡세게 잡아줘야 어떤 문제가 풀리냐면 22번 2번 선지 딱 보세요. 22번 2번 선지가 왜 골 때리냐면요. 지문이 없어. 봐봐. 대상을 재현하기만 하면 예술가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도 예술작품이라고 지금 모방론에서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지문을 백날 첫날 읽어봐요. 대상을 재현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도 예술이라 그랬어요. 없어 정보가.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선지 판단할 때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 줄 알아요? 어떻게 풀어왔는지 알아요? 지금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뭐가 틀렸어? 대상을 재현하기만 많이 틀렸어. 이런 해설을 많이 해요. 왜? 만이라는 거 진짜 하는 절이고 되게 정보가 간단하고 가벼운 거야. 그러면요 국민평균 오는 것도 이해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의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대중성이 생기지. 문제는 죄송하지만 5등급 맞아서 뭐 하려고. 시간과 돈이 아까워 나는.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진지하게 내가 우리 실장님하고 한 번씩 내 멘탈 터질 때 뭐라 그러냐면 미국 이민 준비하기 위해서 용접 배워야 되나? 진짜 그 얘기를 해.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나도 배운다는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장난이 아니라니까 진짜로. 진짜로 여러분 대기업 다니는 스카이 출신 중에 우리나라에서 비전이 없다고 보는 사람들은 북유럽이나 미국 넘어가려고 기술 이민하려고 용접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부 잘하고 못하고 뭐 비하고 이런 거 없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요즘 수능 국어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이 수준이야. 근데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자기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고 저는 뭐 국어를 못한다고 해서 얘가 의사가 못 될 것도 없고요. 국어를 못한다고 해서 개발자가 못 될 것도 없어요. 오히려 국어 잘해서 작가 잘 됐어. 굶어 뒤져요. 작가하면. 근데 국어 하나도 못해.
근데 개발을 잘해. 그럼 미국 가면 연봉 3억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인생과 직업의 가치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고의 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잼민이 시절의 궤도 갖고 얘기하지 말자고. 고3 수준의 궤도야. 수능 수준의 궤도야. 그러면 퀀텀 점프를 해야 돼. 자, 그럼 퀀텀 점프를 해보면 어떤 느낌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보세요. 대상을 재현하기만 하면 예술가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도 예술을 하고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판단할 거야, 이거를. 즉, 내용의 유무를 판단시키는 시력 문제, 읽는 스포츠 문제, 체육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럼 뭐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본적으로 단어, 문장, 이건 기본적으로 된 상태에서 구조까지 잡으라고 한 거야. 그럼 구조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그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고. 자, 100%는 아니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이렇게 역접일 거고, 응? 이렇게도 역접이겠죠. 내용을 중시하는 관점, 형식을 중시하는 관점, 또는 형식에서 재현 모방이냐 왜곡을 중시했냐. 그러면 보이죠. 어떤 내용을 다루란 말은 없지만 아마도 2번 선지 같은 얘기를 할 확률이 좀 더 높겠지. 자, 그러나 이걸 중시했고 얘네는. 그러면 당연히 그러나 없지만 이걸 경시했을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높죠. 왜곡 표현을 허용했죠. 그러나 얘는 재현을 중시했죠. 그럼 뭐 어떤 걸 예술이라고 했겠어? 재현이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라고 얘기했겠죠. 구조를 보면 그럴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22번, 2번 선지처럼 재현이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라고 얘기할 확률이 높겠죠. 그런 확률을 보면 2번 선지가 맞을 확률이 그래도 좀 더 높겠죠. 이해됐어요? 그 느낌이라고. 왜? 아까 얘기했잖아. 다시 한번 설명할까? 그 버스 탔으면 지각 안 했어 라고 P이면 Q에다가 우리가 얘기를 하면 나 P이면 Q도 나 Q도 맞다고 생각한다니까. 그 버스 타지 못했으면 지각했어. 아니 얘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논리적이지 않다고요. 왜? 얘가 100% 참이라고 해도 얘가 100% 참이지는 않지. 근데 80% 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가능세계 지문 유사성이 높다니까.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어요? 베이지주의자가 나왔잖아. 확률적으로 높다니까. 그럼 확률적으로 높은 거 선택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건데. 응? 판단 안 할 거야. 이런 말도 안 할 거야.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하면 야 너는 틀렸어 논리적으로. 너의 명제는 버스를 탔다면 지각을 안 했다. 그러면 버스를 탔다는 P, 지각을 안 했다는 Q. P면 Q다의 명제꼴로 얘기했는데 이런 조건 명제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판단을 해야 되고 이게 참인 경우 P와 Q의 포함관계는 같을 수도 있고 부분집합일 수도 있어. 진부분집합일 수도 있어. 문제는 같은 경우면 얘도 참이지만 진부분집합 경우에는 틀린 경우야. 이지랄 할 거예요. 친구끼리 대하면서. 대화가 되겠니? 그게 뭔데 이 씹더가가 그냥 나오겠죠. 이 새끼는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새끼인 거야? 사회생활 가능한가? 그러지 않겠니? 당연히 그러면 이 느낌이 훨씬 사실은 유용한 거죠. 100% 맞다가 아니라. 이해하죠? 이쪽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 처리가 된 걸 표 처리까지 해주셨을 때 훨씬 편해졌을 것 같고, 어쨌든 표는 전체 내용이 다 들어와야 되니까 이제 이 지문에서는 가가 풀리고 나서 혹은 나까지 처리하고 나서 가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이게 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딱 정해드리면 그냥 가를 다 풀고 가를 다 처리하고 나서 정리, 나를 다 처리하고 나서 정리하는 게 좋은 것 같다. 다시 이제 좀 더 구조를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낭만주의가 대두가 됐죠. 모방론은 쇠퇴해버렸네. 이제 모방을 필수권으로 삼지 않는 낭만주의 예술가에 인정해줄 수 있는 이론이 필요했다. 오케이. 쇠퇴했고 얘가 대안이 됐는데 어떤 필요성이 다시 한번 생긴 거야. 그럼 그 필요성에 따라서 이단락부터의 견해들이 나오는 걸 거고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한 30초 정도 더 잡을게요. 필기하세요. 1단락 잡을 게 많았어.
정리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어제도 새벽 2시에 첫 끼를 먹었어. 오늘도 지금 저녁 9시가 됐기까지 한 끼도 못 먹어. 왜냐하면 수업이 이렇게 좀 많은 날은요, 수업을 먹으면 되게 부대껴요. 또는 이게 이제 그룹 과외를 하거나 뭔가 애들 앞에다 앉혀놓고 하면 나도 앉아 수업하면요, 체력적으로 부담이 덜 되고 칠판이 얘는 크면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체력을 많이 쓰거든? 그럼 되게 부대끼기 때문에 소화가 안 돼. 그러면 수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한 끼도 안 먹어. 근데 나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제 한 4년 전쯤 이제 대치동 수업 시작하면서 어떤 선생님이 그렇대요. 역시나 그 선생님이 일타가 됐고. 그래서 난 그 얘기 듣고 되게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되게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었어.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돼. 어떻게 밥을 안 먹고 수업을 해? 그랬는데 내가 그러고 있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먹는 이유도, 자는 이유도, 운동하는 이유도, 사는 이유도 수업 제대로 하고 여러분 성적 올리기 위해서라고요. 뭐 되게 진지하게 뭐 여러분한테 나 씨발 나 뭐 성인이야 이지랄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뭔가 인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제발 그러셔야 돼. 대충대충 하잖아요. 답 없어. 이미 뭐 겪었잖아요. 여러분 12년 중에 11년을 지금 겪었는데 올해 뭔가 안 바뀔 거예요. 봅시다. 이달라. 자, 20세기 초의 콜링우드. 콜이라고 크게 써주시고요. 진지한 감정이나 감정, 오케이. 예술의 내용이죠. 이게 중요하다. 그게 바로 뭐다? 표현론이다. 형용품 유출 쳐주시고. 자, 이 문제 해결. 봐봐. 아까 우리가 이 끝부분에 명시적으로 문제 해결이 아닌데 여긴 아예 명시적으로 그 문제 해결이라고 해버리는구나. 오케이. 자, 그에 따르면 진정한 예술작품은 물리적 소재를 통해 봐봐. 물리적 소재, 물리적이다, 형식이죠. 형식보다는 뭐야? 정식적 대상, 내용이다를 훨씬 강조한 입장이구나라는 게 보여야 된다고 그렇게. 또한 이와 비슷한 시기 외부 세계의 작가의 내면보다 작품 자체의 고유 형식. 얘는 형식을 강조하는 관점인데, 그쵸? 내용보다 형식을 강조하는 관점이네. 그게 누구야? 형식론이구나. 그럼 당연히 둘은 대립적이구나. 벨 형님이 만드셨군요.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만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자, 이게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였을 수 있으나 잘 보세요. 주체가 비평가고요. 주체가 예술가예요. 그래서 21수능부터의 특징인데 예술의 내용과 형식도 중시하지만 그 내용과 형식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누구냐가 되게 중요해지더라고요. 선지들에서 보니까. 아마 이거 지탱한 이론이 있을 거예요. 내가 요즘 논문을 많이 못 봤어요. 한번 보고 설명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할 텐데, 주체. 그래서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정의는 불가능한 어떤 성질, 그게 바로 형식이구나. 그 형식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비평가들의 미적 정서 유발. 다시 한번 주체는 누구야? 비평가들.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거 세부 내용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자기야, 자기들 제발 좀 그 한 단어 한 단어 언제 찾아요? 못 찾아요 여러분. 찾았으면 뭐 진짜 1등급 100분의 100 찍었겠죠. 저도 안 찾아지는데 못 찾아요. 제발 안 되는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되는 거 하세요. 주제구조 빡세게 잡잖아요. 보여. 지금 학생들이 지금 질문해 주시는데 어떤 질문 했었냐? 아까 같은 경우에도 그 종류가 있었잖아. 뭐 납이 있고 니켈이 있고 리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31번이 리튬이었는데 그걸 놓쳐서 틀렸다라고 얘기한 학생이 있었거든요. 자, 그럼 봐봐. 리튬, 납, 니켈 이 세부 단어에서 틀렸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1달러기 세팅된 니켈, 리튬, 납 정보가치가 높나 낮나? 그러네. 구조를 1달러기에 2번이나 똑같은 걸 세팅하고 갔다는 건, 그리고 매 단락마다 얘를 끌고 와가지고 설명한다는 건 얘가 중요했던 거란 말이에요. 정보가치가 높았던 거란 말이에요. 구조도 잡혀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레 주목이 돼서 리튬이었나? 발췌독이 보인다는 거야. 100%의 노력으로 왔다 갔다가 아니라 주제구조 털어놓고 10%의 노력으로 보이는 정보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따 비평가냐 아니냐 가지고 답을 고를 거거든. 그런데 그조차도
정보 가치가 매우 높았기 때문인 거고, 그거는 이런 많은 반복을 통한 사인을 평가원에서 보냈죠, 여러분한테. 계속 봅시다. 20세기 중반으로 넘어가요. 뒤장이 변기 갖다 놓고, 야, 씨발, 예술이야, 이러면, 이 새끼는 뭐지 싶으면서도, 아, 이거 예술이라니까 예술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멘탈 작살 나더라. 그러면서,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두 가지의 대응 이론이 생긴 거죠. 자, 첫 번째, 누구냐? 서로 이질적이다. 공통된 요소를 갖지 않는다. 웨이츠라는 형님께서 예술정의 불가놀이라는 거를 한번 치세요. 얘기하셨는데, 자, 그 이론은 뭐냐? 그러니까 봐봐. 위쪽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공통 요소가 뭐고, 자, 한번 봐. 예술의 정의에 대한 기존 이론들이 겉보기에는 명제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참거지 판단이 안 된다. 자양식 해야지. 명제는 참거지 판단이 되는 판단이 안 되네? 그럼 뭐야? 사유명제다. 오케이. 이런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펼쳤구나. 애초에 사유명제니까 참거지 판단이 안 돼. 논의 자체가 안 돼. 됐어요? 너희는 이게 예술이냐 아니냐, 참이냐 거디냐 판단하려고 하지만 애초에 판단이 안 되는 명제는 어떻게 판단을 할 거야? 즉 사유명제인데 얘는 판단이 안 되는 건 어떻게 판단을 할 거야? 판단하면 조차도 못하고 판단할 필요도 없어.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나는 논리라는 거예요. 됐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 이제 고3이나 뭐 군대 갔다 수능 치면서 뭐가 어려웠냐면 사고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절에 영어를 어떻게 풀었냐면 첫 단어부터 끝 단어까지 다 읽고 풀었어요. 근데 그때 한참 김기훈 선생님 막 리딩 스킬 되게 유명했던 시절이거든. 옛날 사람이니까. 근데 그 쌤은 막 진짜 막 지문 단어 몇 개 보고 푸는 거야. 그게 왜 되는 거지? 그거 받아들이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렸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처음에는 뭐지 하다가 어떤 순간 되네? 뭐지? 그 과정에 뭔가 확 온 것 같다. 결정적으로 표현했던 건 공부량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는 영어 어떻게 썼냐? 일단 쭉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 다 쓰고요. 모르는 구문 현관표 밑줄 치고 베껴 적고 해설 쓰고요. 존나 무식하게 썼거든. 삽질해. 지금 생각해봐. 왜? 저도 그 방법밖에 못 배웠으니까. 다시 필기하셨죠? 올리셨죠? 계속 봅시다. 다른 하나는 예술계란 어떤 사회 제도에 속하지 않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뭔 소리지? 자, 일단 D 선생님께서 제도론이라는 걸 얘기하시는데 하나의 작품 어떤 특정한 기준의 훌륭함으로 작품을 볼 수 있다는 평가적 이론들과 다르다. 그럼 당연히 이쪽 내용이 정보가치 높은 거 이 뒤에 집중합시다. DK 견해는 뭐냐? 일정한 절차와 관리. 오케이. 절차와 관리를 통해서 예술 작품을 판단하겠다. 끝. 됐죠?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올려주신 다음에 이쪽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자, 그래서 글 전체를 이제 정리하는 거야. 실전에서 어떻게 되냐? 오케이. 모방론, 낭만주의, 표현론, 형식론, 예술적이 불과 제도론이라는 주장이 있고 어떻게 도입이 됐냐? 모방론 먼저 도입하고 나서 PS로 낭만주의가 나왔고 낭만주의가 다시 한번 표현론과 형식론에 의해서 지탱이 됐으나 변기통 나오면서 예술적인 불가론과 제도론이 나왔다라는 큰 흐름. 대표학자 이렇고요. 내용 형식적 관점에서 분류하면 이런데 모방론은 내용이 아예 없고 형식만 강조한 것 같은데 그러나로 역접되어 있으니까 얘는 형식 강조, 얘는 내용 강조로 보이든지 아니면 재현 모방, 왜곡으로 보이든지. 오케이. 표현론은 뭐야? 내용에 초점을 두는 관점이고 형식론은 뭐야? 고유 형식에서 감정강이 나온다. 형식에 초점을 두는 관점이구나. 예술적인 불가론은요. 애당초 참거지에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유명제이기 때문에 예술 정의 자체도 불가능해. 반면에 디키는요. 절차 관리를 따르면 제도야. 끝. 오케이. 논증 구조가 계속 들어가 있죠. 근거, 주장. 근거, 주장. 자, 이제 2달러까지 겁니다. 봅시다. 예술작품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 공통 주제죠. 전형적으로.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 그냥 도입이죠. 도입하고 나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봤더니 예술작품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어떤 결과다? 비평하는 목적과 태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다. 주 비평 방법으로는 1번 맥락주의, 2번 형식주의, 3번 인성주의가 있다. 현관표 밑줄 쳐주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여기다 잡아드렸다시피 역시나 주제가 세팅되는 핫플레이스 1단락 끝부분에서 3개가 나왔고 각각이 2단락 주제, 3단락 주제, 4단락 주제군의 행방표 밑줄로 흐름 잡아 놓으세요. 잡아주시고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이제 자, 1맥락주의, 1맥락주의. 주로 예술작품이 창작된 사회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텐이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예술작품이 창작된 당시 예술가가 살던 시대 환경,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 작품에 미치는 여과들을 비평의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 자, 봐봐. 하형식 있으면 편해지는 게 제가 역사를 한 10년, 10년 전쯤 배워가지고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 있을 것 같긴 해. 그리고 솔직히 제가 약간 역사 선생님들의 니즈 시절의 역사를 공부했던 것 같다. 왜냐면 그때는 탐구 과목이 4과목 선택이었고요. 제가 이제 현역일 때는 탐구가 8과목이었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옛날 얘기 별로 재미없겠지만 일단은 물화생지 공통과목, 그러니까 공통과학에서도 공통과학에 공통물리, 공통화학, 공통생명, 공통지구학이 있었고 사회도 기억이 잘 안 난다. 뭐 있었어 아무튼. 그리고 선택과목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이과는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공통으로 하고 48점인가가 선택과목에서 결정이 되던 한 20년 전 얘기인데 갑자기 그게 왜 하고 있냐면 그 시절의 선생님들이 진짜 탐구 선생님들이 진짜 재밌었어.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학생 한 명 내신 상담해줘서 그 얘기했는데 저는 그때 대성학원 다녔거든요. 선생님들이 수업을 너무 재밌게 하고 너무 좋았어. 그래가지고 사고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을 국영수 선생님이 아니라 거기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미리 내년 체험을 하면 보통 재종반 가면 국어 선생님 3명, 수학 선생님 3명, 영어 선생님 3명 들어오고 탐구는 보통 선택이니까 찢어서 들어가. 근데 우리 때는 어땠냐면 그렇게 들어오고 나서 탐구는 사회 선생님 4명, 과학 선생님 4명인데 진짜 존나 웃겼어. 진짜 막 이기상 쌤 수준이야. 다 그냥 8명이 이상 쌤이야 그냥. 그러면은 탐구 시간만 존나 기다려. 존나 웃겨. 맨날 애들 다 빵빵 터져가지고 웃느라 뭐 필기 못하고 웃느라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있어. 근데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웃길 정도는 기본이고,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웃겨도 죄송해요. 왜 저러고 있냐가 되는 건데 실력이 있는데 웃기는 거야. 완전 그러면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한국지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웃긴 아주머니는 아니었어. 근데 되게 한국지리를 지구과학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탐이라 생각하면 다 때려 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야. 우리의 지식이라는 건 이런 위계 체계가 있으면서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렇게 있을 때 왜 태백산맥 있다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공기가 넘어오면서 이제 막 설명을 해주는데 왜 여기가 다 설치가 되는지를 지구과학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야. 근데 그 설명이 어렵지 않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 물론 나라서 이해한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시절에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탐구에서 뚫리고 나니까 나머지 과목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씩은 다르지만 좀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주력 과목이 국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수학이라든지 주요 과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방학 때는 일단 그 과목 하나가 승부가 나야 되고 그 다음에 국어는 저를 잘 따라오시면서 약간 다른 느낌을 잡으셔야 돼요. 과목마다 좀 느낌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상당 부분 다른 과목에서 해놓은 그 공부의 자세와 태도와 느낌이 어떤 과목에든 전이가 되더라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정치학원 문제 하나 풀었지. 이반 안 했어? 설명 안 해줬어요? 내가 그거 해줄게 나중에. 정치학원 문제인데 풀어보면요 그냥 국어랑 수학하고 섞어놓은 거야. 그냥 수학 문제야. 경우의 수 문제야 그냥. 그런 정도로 요즘은 과목 간의 통섭이나 융합이 되게 중요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다시 자 역사라는 흐름에 대해서 제가 잡아드렸잖아요. 그러면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다 들어왔네. 환경까지도 들어왔네 이제. 보이죠? 그래 오케이 좋아. 그러면
이런 맥락들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 이유는 이라고 지시하고 있으니까 뒤쪽 정보가 중요하니까 앞쪽 내용보다는 뒤쪽에 집중을 하고 구조를 잡아보면 아하, 문화를 보는구나. 문화 맥락을 보는구나. 두 번째, 사회 맥락을 보는구나. 세 번째, 시대적 상황이니까 역사 맥락을 보는구나. 네 번째, 작가 심리 상황 맥락을 보는구나. 보이죠?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일로 오세요. 그래서 이 단락 정보도 나름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정리를 했냐면 자, 맥락주의고 텐이라는 아저씨가 설명을 했고 맥락에 따라 결정을 할 건데 어떤 맥락들? 문화 맥락, 사회 맥락, 역사 맥락, 작가 맥락이라고 그래서 요점 정리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기서는 어디다 잡지? 초점을 두지? 아, 역사처럼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그런 걸 다 다루고 있네? 아, 그런데 그 이유라고 다시 한번 지시어 잡으면서 이유 설명하니까 정보가치 높아지겠네? 이유니까 카우즈 원인이겠네? 아, 문화 맥락, 사회 맥락, 시대 역사 맥락, 작가 맥락 이렇게 봤구나. 됐죠? 그럼 당연히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텍스트, 절대론이 아니라 너무 외부적인 관점을 봤잖아. 반영론, 뭐 모방론, 표현론 이런 것만 보고 있잖아. 당연히 그 비판이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그러나 하면서 비판 들어가는 거예요.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작품을 비평하려는 맥락주의는 작품 외적인 요소에만 치중하는 문제가 있구나. 그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식주의 비평 1번, 인상주의 비평 2번 해가지고 PS 구조로 흐름 잡고 있는 거죠. 자, 그 중에 1번 형식주의 비평은 뭐예요? 외적 요인 대신 형식적 요소. 아하. 자, 그렇게나 예술 형식 강조네. 프리다 아저씨 얘기했고 보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예술 형식 맞잖아. 인간 삶을 풍경보다는 선, 색, 형태 등의 조형 요소 비례율동 강조등 같은 조형 원리, 조형 요소, 조형 원리, 조형, 형태 됐죠? 형식 됐죠? 이런 느낌. 그러니까 조형이란 말을 살면서 처음 들어도 형식을 중시했다. 그러면 봐, 여기도 보이지. 내용보다는 이런 게 형식인가 뭐구나. 조형, 그래, 형식, 조형, 조형, 형식 이런 느낌 됐어요. 솔직히 저도 조형이 뭔지 몰라요. 그래도 구조를 잡아주면 내용보다는니까 얘가 역접이잖아. 아마 형식이겠지. 예술은 내용 형식 관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주라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자, 여기서 갑시다. 사달라. 인상주의 비평은 모든 분석적 비평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자고? 어떻게 하자고? 그러니까 위쪽 내용을 다 비판하는 거잖아, 지금. 뭐 하고 싶은 얘기야? 아하, 여기 나왔네요. 똑같은 얘기 계속 나. 자, 프랑스 아저씨가 얘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잘 봐봐. 여기에 전개 방식은 인용했잖아요. 인용을 왜 하니? 주제 도입하고 이것을 근거로 어떤 주장의 가치를 높이려고. 그러면 이런 흐름상 봤을 때 뒤쪽 내용이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비판하고 어떻게 자기의 생각을 근거를 잡아 펼쳐나가는지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다른 저명한 비평가의 관점과 상관없대요. 뭐가 중요하대요? 뒤쪽이 중요하죠, 그러면. 자신의 생각, 느낌. 똑같은 얘기야. 자신 생각, 느낌. 자율성과 창의성. 즉, 환원해주니까 또 정보가치 높아졌죠. 뭐라고? 비평가는 작가의 의도나 그 밖의 외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대요. 중요한 얘기했죠? 자, 주체 작가 아니라고요. 주체 비평가라고요. 뭐로 해라? 네 자유의지로 가라. 네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해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얘기하면 알아먹어야지.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오세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비평가 네 생각이 중요해요 라고 얘기한 거라고. 내용의 형식은 그건 일단 둘째 치고 주체 네 생각으로 작품 감상해, 해석해, 비평가 네가 해, 그 느낌. 그래서 지문이 이렇게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정답 흐름이 쉬워지냐 보세요. 일로. 항상 얘기했죠. 가나 상호텍스트형 지문이기 때문에 공통의 주제 구조를 묻는 거라고. 구조에 초점 두자고. 자, 봐. 주제 도입이 다 뭐였어? PS. 끝났네요. 보이죠? 됐어. 자, 일단락은 뭐였어? 가의 일단락은 모방론의 한계 때문에 또 낭만주의 사조에 지탱하기 위해 2단락 초반에 그 문제 해결. 3단락은 야 병기도 예술이야? 그 문제 해결. 나는요 맥락주의 비평의 한계 해결. 다 보이죠? 자, 원래 내가 이거 선지 잘 안 털잖아. 오늘 좀 털어줄게요. 잘 봐. 대립되는 관점 자체는 맞아. 수렴이라는 거는 변증법 절충하잖아요. 변증 절충이 어디 있어? 역사예요 지금. 있긴 있지. 가는. 나는 역사니? 아 모르겠어 그것도. 그러니까 제발 이상하고 애매한 데서 어그로 끌리지 말고. 화재에 대한 이론을 누가 평가했는데 평가 없어. 종합 변증 절충 없다니까. 화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뭔가 이상하죠. 봐. 이게 일치로 풀면 맞나? 이러고 있다니까. 구조로 풀라고. 뭐야? 거꾸로 해라. 거꾸로. 뒤집어줘야 돼요. 자, 사회가 화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 이게 뭐야? 맥락주의. 보여요? 이렇게 오답을 만드는 거라니까. 맥락주의 비평이 뭐였어요? 사회의 맥락, 사회 맥락에 영향을 받아서 작품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잖아. 근데 거꾸로 뒤집어 놨잖아. 화재가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 3번 선지에서는 야, 화재가 여기에 영향을 미쳐라고 선지에 대기한 거고. 단서가 되는 지문에서는 맥락주의에서만 거꾸로 갔고 또 이렇게 오답 섞어놓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왜 틀린 선지를 틀렸다고 설명을 잘 안 하려고 하냐면 그거를 하다 보면은 아니 어차피 틀린 거고 이상한 거야. 실전에서 우리가 국어 선지 대부분은 명백하게 100% 털고 가지 않아요. 시간이 어딨어. 그러니까 주제에 집중해서 터는 느낌을 잡아줘야 되거든. 근데 선지 하나씩 털잖아요. 좋아. 이해가 되니까. 자기가 고민했거나 자기가 틀린 선지가 잡히니까. 문제는 우리 성적 올리려고 공부하는 거잖아 지금. 우리 자기들 성적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고 있으면 뭐해? 실전에서 써먹지도 못할 거. 물론 일부는 하겠지. 이게 우리의 주력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주력은 뭐냐면 이 4번 선지 같은 데 집중해서 4번 선지 좁히고 발제독 하는데 초점이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선생님 이거 왜 틀렸고 왜 맞췄죠? 왜 틀리고 왜 맞췄죠? 그렇구나. 오늘 기분 좋아. 씨발. 수능 날은 작살. 제발. 제가 한두 번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5번 선지도 마찬가지. 하나의 사례가 있나?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있네? 뭐 이러면서 틀리지 말고 제발. 시대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무나 맞잖아 지금 얘가. 이런 느낌이라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유튜브 제 선생님 수업 연구 안 하고 유튜브만 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야. 나는 유튜브 보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 저를 대입시켜요.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어떤 느낌으로 보여야 되겠구나, 또는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줘야 되겠구나를 계속 고민하거든. 그래서 유튜브 자주 보는데 사실 이제 제가 잔소리하는 게 제 직업이잖아요. 별로 좋은 직업 같진 않아. 오늘도 이제 한 2시간 동안 어머님하고 학생이 이제 막 귀 딱지 안 될 때까지 잔소리하고 있어. 사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고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학생 그러면 안 되고 막 이러고 있어. 근데 그 잔소리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는 1등이 2명이야. 백종원, 유재석. 백종원, 유재석 보시면 알겠지만 잔소리 진짜 잘해요. 근데 그 잔소리가 막 진짜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잔소리야. 그리고 유재석 씨, 그 유재석 선생님의 잔소리가
맨날 조세호한테, 맨날 양배추한테 자기야 이러면서 하는데 막 일단 자기야 들리면 내가 일단 피곤해져. 근데 약간 느낌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따라하고 있는데 어색하긴 하네요.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자, 봅시다. 가, 형식론. 자, 봐. 형식론이라고 형식론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선지를 보면 알겠지만은 주제 구조 가지고 오답 선지를 만들고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5번 선지 봐봐. 사회 제도, 제도론이죠. 디키죠. 그러면 제도론은 뭐였어? 관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예술을 결정한다는 관점이죠. 그지? 뭔 소리야? 모든? 이건 갑자기 또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맞죠? 관리 관습? 맞잖아. 그리고 봐봐. 설령 맞다 하더라도 얘는 형식론이 아니라 제도론이구나. 됐어? 그러면 또 여기서 괜히 모든이 맞나? 아니 할 필요도 없는 게 일단 얘는 제도론 얘기잖아. 형식론 물어보는데 제도론 선지 넣어놓으면 이 제도론이 맞든 틀리든 틀린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런 느낌이라고. 주제 구조를 잡고 있으면은 얘는 제도론을 약간 오묘하게 틀어놨네? 뭐 맞든 틀리고 둘째 치고 일단 제도론 얘기니까 아웃이야. 이런 느낌이라고. 근데 잠깐만 제도론인데 이 모든 예술가인가? 관례에 따라서 잠깐만 모든 이러고 있다니까. 자꾸 일치로 가면 내용 일치로 가면 아시겠어요? 자꾸 이게 더 있어 놀면 안 돼. 컨텀 점프해서 여기로 가셔야지. 자, 1번 선지 바로 정답이죠. 미적 정수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이라고. 대놓고 형식이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너무 쉽게 풀까봐 그냥 보이잖아. 형식을 어떤 성질이라고 바꿔놓고 얘기했구나. 정답 1번 끝. 자, 2번 선지 볼게요. 모든 관람객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게 그거야. 이게 주체라는 거예요. 주체는 지금 관람객, 작가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비평가라니까. 비평 관점에서 보고 있으니까 비평가가 주체. 그래서 비평가 관점에서 자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지문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숨겨진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자, 무슨 얘기냐. 그 고유 형식도 비평가가 결정을 하고요. 이 관례 관습 구도에 사실은 비평가가 결정을 해요. 주체가. 그리고 뒤쪽 가서도 보면 알겠지만 비평가가 주체예요. 보이죠?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하게 특정 한두 단어에서 아웃이 되는 건데 얘가 일단 그랬고. 자, 3번 선지 볼게요. 감정을 표현하는 모든 작품은 정신적 대상이더라. 이것도 뭔가 섞어놨잖아. 이 단락을 보면은 물리적 뭐 이런 얘기해요. 물리적 대상일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틀렸는지 화제를 하려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제발 1번이 정답인데 딱 봐도 뭔가 섞어놓고 오답 만들어 놓은 걸 왜 어그로 끌리고 있냐고. 봐봐. 정신적 대상이 아니라 물리적 대상일 필요가 없다잖아. 잠깐만. 물리적 대상일 필요가 없다고 했지 정신적 대상이더라도가 틀린 건가 그럼?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일로 와봐. 선지 하나하나를 이루고 있을래요? 선지 하나하나를 이루고 있을래요? 하셔도 돼. 근데 자기야 좀 보자. 봐봐. 과연 시간 안에 그게 가능할까? 첫 번째. 자, 두 번째 봐봐. 아무리 봐도 이 단락에 지금 형식론에서는 심지어 형식론도 아니야. 표현론에서는 물리적 소재로 구성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건 내용을 중시하는 관점이야. 그러면 딱 봐도 지금 얘는 감정 표현하는 감정을 중시하는 건가? 내용 중시하는 건가? 그러면 저기서 얘기했다시피 얘는 뭐라고? 표현론인데 표현론에서 뭐라 그랬어? 물리적 대상일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물리적을 정신적으로 바꿔놨죠. 필요가 없다를 대상이더라도 바꿔놨죠. 야, 이거 맞니? 언제 판단할 거야? 나도 모르겠어. 알겠어요? 물론 발췌독 하다 보면 어떤 단서가 잡혀서 판단이 될 수는 있으나 대세에 영향을 안 주고 오히려 낭비예요. 이거는. 뭐 대단하시면 하셔도 되는데 우리 자기들 제가 보면요 못해 이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는 사람들이야 대부분은. 그러면 괜히 이런 데서 어그로 끌리지 말고 섞어놨네. 섞음 오답 설계 써놔. 오답 설계 정보를 섞음. 그러니까 이렇게 처려놓고 아웃시키면 된다고. 자, 대신에 이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맞고 틀리고를 판단하기 좋은 선지들의 유형들이 0513에는 많고요. 그게 약간 기본기를 구성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보충해서 해준다고. 4번 선지 봅시다. 외부 세계 형식적 요소를 잠깐만 이것도 지금 섞어놨잖아. 형식에서 정서가 튀어나온다라고 얘기했지. 형식적 요소를 이걸로 표현하는 것도 다른 얘기거든.
얘도 지금 오답 섞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정답 1번 너무나 명확하고 괜히 2번, 3번, 4번, 5번을 아웃시켜가지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다가 판단이 100%안 되면 더 불안해지니까 1번 다시 고민하다가 틀린다고 또. 그 미련한 짓을 저라고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수험생이었고 저도 많이 했어요. 아시겠죠? 사진 좀 올려주세요. 봐봐 벌써 선지 하나하나 판단하니까 존나 루즈해지잖아 또. 제발 여러분 제발 궤도를 빨리 갑시다. 여기로 펀덤 점프. (22번) 가해등장은 이론가와 예술가들이 상대 의견이나 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일단 모방론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방이라는 형식 강조했죠. 그럼 뭐라고 하는 거야? 경기 그 자체는 예술이 아니라고 해야지. 왜? 얘는 봐봐. 모방이나 재현이 예술의 근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 자체인데 어떻게 예술이 되냐? 뭐야? 예술이라고? 보여요? 구조 잡으라니까? 다 바로 1번이잖아. 됐어? 아니 맞잖아. 모방자 뭐라 그랬어? 모방과 재현을 하는 게 예술이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는 경기 그대로 놓고 예술이라고 그러고 있잖아. 당연히 아니지. 1번 끝이에요. 그래서 2번도 엮여 있는 거야, 모방론자. 야, 그럼 봐봐, 얘들아. 모방론자 뭐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봐. 대상 재현 맞지? 감정 표현하지 않는 거지? 예술이라고 했지. 이게 모방론자라니까? 근데 낭만주의 예술가는 모방론자를 비판해야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비판하고 있잖아. 1번이 다시 한번 잡히는 건데. 그랬나? 발주독하면 없어. 정보가 몇 개 빠져 있어. 아니 아무리 봐도 모방론자가 이렇게는 얘기 안 했잖아. 그럼 맞는 거야? 안 그래도 정보량이 뒤지게 많은데 이거 언제 다 찾을래? 적당히 찍고 넘어가고 동그라미 맞으면 아 됐어 이러고 있고 수능 날 가가지고 막 5등급 떠가지고 재수하고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라고. 제발 필기하세요. 다른 선지까지 다 털면 너무 시간이 오래 가서 20초 드릴 테니까 필기만 하고. 그리고 이제 방학 들어가면서 원론서 해설지도 이제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걸로 복습 잘 해주시고 23번도 바로 가겠습니다. 그냥 정답. 자 봐봐. 어이구 봅시다잉. 자 콜링우드 아까 콜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표현론이었어요. 표현론은 뭘 중시했었냐면 예술가의 감정 감각, 내용을 중시하는 관점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타자 A의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정확히 괜찮은데? 2번 선지. D 선생님께서는 제도론. 제도론은 예술의 근거가 뭐다? 관례 같은 거다. 그쵸? 근데 뭐래? 도대체 이게 뭔 상관이야? 이게 관례냐? 관습이냐? 이게 절차인가? 아, 정답이구나. 됐죠? 제도론이 뭐야? 관례 절차에 따라서, 즉 제도에 따라서 예술이 결정되는 게 제도론인데 갑자기 신발 주인이 원래 화가였다는 거는 뭐 표현론적 관점이든지 뭐 작가론적 관점인데 그걸 갖다 집어넣어놓고 맞니? 아, 당연히 틀렸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섞어놨잖아요 지금. 옆에다 써. 오답 설계. 정보 혼합. 여기 낚이지 말라고 제발. 그러니까 내용은 있어. 둘의 관계는 없어. 맞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고민하다가 거기서 오류가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제 구조, 정보 가치에 따른 흐름을 잡으면 당연히 정답이 1번이고 당연히 정답이 1번이구나 2번이구나 보이면서 판단이 됐을 문제를 자꾸 정보 처리를 제대로 못 해놓고 구조나 가치 판단 못 해놓고 주제 제대로 이해 못 해놓고 선제대로 가니까 판단이 안 되니까 자꾸 발치도 그래. 내용은 있어. 관계는 또 안 보여. 그렇게 자꾸 오답을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만점자가 200명밖에 안 되는 거야. 영어는 만점자가 5만 명이라고요. 수학 2,500명이에요.
이 숫자를 잘 봐주셔야지. 계속 가. 살짝 올려주세요. 자, 맞은 문제입니다. 간결하게 털게요. 자, A는 기업 관점, B는 니은 관점. 그래가지고 성질을 바로 보시면 알겠지만 A 관점이고 니은 관점이죠. 근데 이 문제는 뭐에 초점을 둔 거냐 이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의 감정이냐. 즉 주체가 누구냐. 주체가 작가다. 주체가 비평가다. 주체가 비평가다. 비평가의 주관이다. 비평가의 자유다. 정답 3번이죠. 인성주의. 뭐가 중요하다? 비평가의 자유의지가 중요하다. 근데 작가 감정 가지고 관점 해석했잖아요. 당연히 정답 아웃이죠. 끝.